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정석진입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요, 네. 정말로 새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오늘은 좀 2025년 경제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흐림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가 무거운 이야기 저희 맨날 하니까 가급적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 31일 날 저녁에 하얼빈 봤거든요. 영화 재밌습니다. 오, 예, 예. 유튜브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안중근 의사다론. 네. 근데 배우들도 좋았고 근데 이게 낮에는 매진 좀 돼 있더니 저녁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야 12월 31일 날 저녁에도 이 큰 영화관이 차질 않는구나. 그래요? 경기라는 게 뭔가 좀 짜증나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차가 가는데 막히고. 팔팔 가는데 막히고 뭐 사러 갔더니 매진돼 그렇지, 있고 그렇지. 품절돼 그렇지. 있고 막 관광객 중국 일본 관광객들 많이 와서 길 막 퍽적퍽적하고 뭐 세탁소에 뭐 맡겼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고 이런 게 다 경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눈에 체감하기에 또 너무 며칠 전에 굉장히 슬픈 참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경기는 뭐 지표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매우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석진 교수께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서 흐림입니까, 매우 흐림입니까? 하여간 폭우다. 폭우다. 흐림이 아니고 폭우다. 그래요. 폭우다. 지금 아이고, 예, 큰일이네. 썬더스톰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연말에 이 올해 2025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들을 많은 기관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네. 조정을 했고 한국은행은 이제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을 2% 이하로 내렸습니다. 굉장히 그 상징적인 조치인데 우리가 2% 이하로 성장했던 때는 6.25 때 직후에 그리고 80년대 이제 대혼란기가 있었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아주 우리 그 2020년 이럴 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빼고는 2% 이하를 성장했던 적이 없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그 2% 이하로 내렸다는 거는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그 내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평시거든요. 사실은 네. 평시에 2% 이하로 내린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나쁘게 본다는 건데 이제 지난 이 작년 말에 발표하려고 했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기재부의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한은보다도 더 안 좋다. 그래요? 예, 한은보다 더 안 좋다. 그거는 이제 기재부는 조금 더 늦게 발표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 상황을 조금 더 반영해서 조금 내린 것 같긴 한데. 하는 거는 계엄이 반영 안 된 거니까요. 예, 그게 약간 그게 하는 거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된다는 거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 투자은행들도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이 전망치들을 발표하는데, 투자은행들은 사실은 뭐 예컨대 뭐 골드만삭스다, 시티다 뭐 이런데 해외 IB들이 발표한 걸 따져 보면은 1% 중반대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이런 것들은 다 실질이거든요. 네. 실질이라고 하는 물가를 고려한 건데 우리가 사실 받는 거는 돈으로 받는 거니까 경상으로 저희가 따져요. 우리 체감되는 건 경상이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건 실질이고 뭐 그런 건데 경상 GDP는 우리가 안 좋을 때도 보통 한 5% 정도 했거든요. 네. 5%. 근데 지금 정부가 내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걸 고려해 보면은 경상이 4% 이하로 떨어진다. 예, 경상이. 그래서 실질로도 그렇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그 느낌으로도 굉장히 지금 역대급으로 안 좋게 이제 한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내놓는 이런 숫자들이 상당히 마일드한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것들이 많이 가만히 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뭐 경상 뭐 통상 이런 것도 돼 있지만은 그것도 보통 올해 하반기에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기자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기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1.9% 한은이 내놓은 건 계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는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트럼프도 관세 부과 효과가 1년 후에 나온다라는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1.9로 했는데 이제 계엄이 반영된 수치가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 0.1에서 0.2 떨어질 겁니다. 퍼센트 포인트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한번 좀 정밀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좀 대외 요인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1월 20일이죠 취임하는 네. 날이 이제 18일 남았는데 그 트럼프 영향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몇 차례 좀 짚긴 했으면 정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표상으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10% 관세, 보편 관세를 1월 20일 날 트럼프가 한 20개에서 25개 행정명령을 낼 것 같은데 이미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25% 때린다고 발표를 했고 한국은 몇 퍼센트를 맞을지 모르겠는데 10%로 가정하면 우리 GDP가 한 0.2 정도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와요. 0.2% 포인트 정도. 아까 1.9면은 1.7 정도 된다는. 근데 뭐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온 게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취임 전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설마 했는데 모든 게 다 그냥 기존의 질서는 다 무너지는 그래서 질서 없는 세계 예고 없는 위기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댓글 좋네요. 네 말하라고에 지금 그 기업인들 오는 거 보면 뭐 영화보다 더 황제 시대가 되돌아온 것 같은 느낌. 선물을 들고 아련하러 가는.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페이스북 사이가 안 좋아. 페이스북이 계정 2년 동안 막아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의회 난입 이렇게 막 이렇게 유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커버그 가서 또 이렇게 막 친한 척.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요. 저커버도 가서요? 베이조스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역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왜 마지막에 사고로 해리스 지지한다고 칼럼 나왔었는데 그걸 베이조스가 막아가지고 거기 그 칼럼진들이 다 사표 쓰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내 말 듣길 잘했지. 베이조스도 또 말하라고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분명한 민주당 지지자였고 정말 소수자 또 약자나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던 빌 게이츠도 이제 트럼프가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나 만나러 온단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X에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대항해의 시대가 아니고 대항복의 시대.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계엄 이후에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있고 기업들만 진짜 뭐 이만한 그 줄이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제가 그냥 0.2%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 비단 트럼프가 아니고 계엄으로 인해서 0.2, 0.1% 요만큼 떨어진다. 이게 되게 공허하게 들리지만 우리 GDP에서 교수님 0.1이면 2조 원입니다. 0.2면 4조 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 5년 안에 극복한다. 그럼 곱하기 5 하면 10조, 20조입니다. 10조. 만약에 그분들 돈이었다면 이 계엄을 결정한 분들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할까?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의원님 저 관세를 말씀해 주셨고 네. 우 교수님 관세 말고 또 저희가 좀 그 짚어야 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관세 전쟁의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구도 이런 관세 전쟁은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예컨대 뭐 무역 확장법 뭐 232조 발동해 가지고 10% 법정 관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에 대해서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서 이제 우리가 혹시 미국에 사줄 게 혹시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산다고 협상을 통해서 그 보복 리스트에 안 들어가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미 무역에서 굉장히 흑자국인데 그 갑자기 이렇게 흑자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 중간재를 납품했던 협력 업체들이 미국까지 아직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재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고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냥 차를 하나 만드는 혹은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협력 업체들도 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일자리도 그냥 또 확 그렇게 줄어드는 될 거기 거고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리액션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가 또 우리는 또 입체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기 때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뭐 이제 트럼프 보복 관세를 이제 올리니까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올린 것만큼 또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이제 싸지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번 2기에도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툴들을 동원한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도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중국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더 올라가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보고 이 한 가지 그 다른 분들이 안 짚는 건데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은 우리 그 외환 보유고 한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네. 우리가 갖고 지금 우리가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외환 보유고보다 네.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 그러니까 전체 자산. 우리 저 자산 중에 절반 정도를 달러로 굴릴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한 107에서 한 108% 정도 된다 그래요. 외환 보유고 대비. 근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달러가 좀 많이 올라서 그 한도가 좀 찼어요. 네. 그 비중을 유지하는데. 근데 새해가 되면은 그게 또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달러 자산 매수에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려고 하면은. 예. 그러면 외환이 한 번 더 뛸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스케줄을 소위 말하는 이 외환 트레이드하는 FX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원화가 떨어질 거니까 이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알려진 방식대로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이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에 상당히 큰 위험 요소가 지금 되고 있다. 정부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합 같은 거 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살려고 할 때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 좀 빌려줄게 일단 이걸로 사 그렇게 해서 우리 외환 시장에 달러 수요를 좀 막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환율 1,500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잘 돼야 합니다. 수출이 잘 돼야 하는데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올해 수출 많이 지난해 수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배터리가 31%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유나 뭐 이런 것들은 중국한테 많이 따라잡혔고 이제 우리가 저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 갖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승부수인데 뭐 지난해 나타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중국과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중국이 막히면 우리가 그거 대신 팔면 되니까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 컨트롤을 못 하니까 그래서 중국과 같이 피해자 선에 이익을 보는 나라가 아니고 피해를 보는 나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때렸다고 멕시코 때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보면 뭐 파나마 운하 그 통행세 내리면 가져오겠다. 그린랜드 사버릴까 해가지고 덴마크가 방위비 2조 원이나 늘렸다는. 그러니까 우방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파나마 같은 나라도 가장 굉장한 중남미 국가 중에 친미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어떤 질서도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칼만 안 들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은 또 어떻게 추산하겠어요? 제가 아까 GDP 0.1% 떨어지면 2조 원이다. 2조 원이 참 말 2조 원인지 1억이 1억씩 2만 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계엄 이후에 떨어진 코스피가 한 4.0%, 코스닥이 1.8%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보니까 한 90조 시가총액 다시 올라가면 되지만 일단 그것만 갖고 우리 연기금이 그렇게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90조 날아갔거든요. 90조. 그러니까 자기들 돈이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그냥 한번 해봤다는데. 예. 경고 차원에서. 예.
경고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게 흔히 경제하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게 불확실해졌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미국의 이제 그 이제 연준의 금리 이제 인하 속도와 그 횟수를 지금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 이제 FOMC에서 이제 파웰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정책도 약간 이제 늦춰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환율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를 또 내려갈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네. 가뜩이나 힘든데 더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 뭐 재정 정책으로 조금 버텨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은에서 이례적으로 재정 정책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오늘 경방 발표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대체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게 지금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아직도 좀 상황 판단이 좀 아니한 거 아니냐라고 대외 요인은 그 정도로 하고 대내 요인을 좀 가지고 두 축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좀 사회 요인인데 뭐 내란 사태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도 불행한 지금 참사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적북적해야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통계청에 뭐 한국은행의 무슨 통계 이것보다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그 한국은행과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거기서 이제 연말 행사 하는데 거기 소프트웨어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 큰 행사 뭐 KBS가 중계도 하기로 했고 뭐 이랬다는데 그것 때문에 몇 달 매달렸는데 그 취소된 거예요. 네, 작은 회사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경제로 연결되고 그게 경기인 거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우원식 의장의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참사로 참 이제 뭘 하기도 그렇지만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참 두껍게 슬퍼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경제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네. 경제 측면을 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내란 사태와 요 우리 그 여러 가지 참사 이전에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이제 뭐 수축되고 있는 그렇죠. 이런 국면이었고 저는 이제 침체의 국면에 지금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잠깐 부인을 해가지고 네. 예, 약간 그런 상황에 지금 엎친 데 지금 덮친 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이제 굉장히 위축될 것은 뭐 사실은 이제 그건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남는 질문이 그러면 정부는 뭐 할 것이냐. 요게 좀 남거든요. 요게 남아서 정부는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역할을. 그래서 지난 우리 2년 반의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보면은 뭐 경제 뭐 일반적으로 민간이 돌리는 거니까 사실은 정부가 들어갈 거는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재정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재정 역할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의 역할을 이제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해야 될 시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는 이제 이거를 좀 조기 집행하겠다 아니면 뭐 요즘엔 조기 집행으로 안 쓰고 신속 집행이라고 표현하던데 용어가 뭐가 바뀌었어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조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약간 올드해 보이니까 신속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이마와 맞박의 차이예요. 그 봉다리와 봉지의 차이가 뭐 그런 건데 여하튼 안동 국수와 국시가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추경과 관련된 입장이 좀 같이 좀 나와주면은 사실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그거를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아까 이창용 총재의 말씀도 조금 더 하는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도 그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우리 조기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 저도 그런 설문에 응했지만 조선일보나 뭐
뭐 서울신문에 이런데 여러 군데서 지금 그 연초의 경제 정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 거의 동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감대는 형성이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사실은 경방이 발표되면 이제 좋은데 네. 네, 이제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게 문제고 예. 문제는 이제 규모와 내용입니다. 음. 규모와 내용인데 제가 좀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추경은 필요한데 지역 화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그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토론에 나가서 저도 굉장히 지역 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거 빼놓고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예. 상황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총량에서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지금 침체가 지금 엄청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침체를 일으킨 사람의 장본인이 대통령과 내각이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켜 놓고서 예.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신속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의 진단과 그다음에 그 해법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정부 예산에도 무슨 뭐 관광하면은 뭐 쿠폰 주겠다 뭐 아니면 돈 좀 주겠다 할인해 주겠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정책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네. 그러면 효율성이 높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갖고 와서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지. 지금 뭐 그냥 신속 집행으로 버티겠다 이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뭐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지역 화폐가 절실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특히나 이 상황에서 서민한테 그 저기 타격이 더 간다는 이야기는 했었고. 그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세요?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표로 않고 제가 현실에서 설명드리고 싶어도 지표로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 계엄 이후에 나온 지표 중에 소비자 심리지수 12% 공교롭게 둘 다 똑같이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다음 기업 실사지수도 12포인트 떨어져서 87인가요? 저는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건 정말 전시나 사변이 아닌 이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오늘 팔릴 피자 하나가 안 팔리고 오늘 택시 손님 한 명이 더 줄어들고 오늘 미용실 올 손님이 한 명 줄어들고 예를 들어 기업이 5명 뽑을 건데 4명만 뽑아서 오늘 떨어지지 않아도 될 청년이 오늘 한 명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각이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책임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정책은 못 내놓더라도 고개 숙여서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정책은커녕 뭐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민들에게 현실이라니까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요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어차피 지금 리더는 최상목 대행이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도 해야 되고 총리 권한도 대행해야 되고 대통령 권한도 대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여간 저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보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럼요. 시스템을 보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권한 대행이잖아요. 최상목이 권한 대행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최상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보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여간 며칠 동안 제가 기재부에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니네 뭐가 이렇게 힘드냐 요즘에 물어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총리실하고 보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거기는 뭐 하는 척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좌가 되지가 않고. 아니 뭐죠 사표 다 내버렸잖아요. 보좌가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무책임하게 다 나와서 사표 던지고 나가는 걸 보니까 진짜 한심하던데. 그리고 내각들도 지금 그 국무회의 하는 거 보면은 그 권한대행은 밀어붙이잖아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HBO 거기 보면은 경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We salute the rank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뭐 좋은 사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급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경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 그 지금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 대통령실과 내각이 지금 사실 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옳지 않다. 그럼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대통령실과 그리고 총리가 가졌던 권한들에 대해서 일부 행사할 수 있게 총리실이 잘 버텨줘야지. 그래야지 이 경제도 잘 돌아가면서 권한 대행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한 사고의 대응 지원 태스크포스 기재부에서 돌리고 있는 예산실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산실장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TF 팀장이 김동희 예산실장입니다. 예. 예산실 지금 예산 조기 집행해야 돼가지고 신속 집행해야 되고 이거 챙겨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재부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엉망진창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게 비단 군대뿐이겠는가? 이 대통령실과 이 내각을 온통 이렇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 예. 다들 뭐 자기 위치가 있는 거 아니고 역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대행이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최상목 그 자체의 리더십이 있는 거냐 혼자 본인이 있는 거냐 딱 앉았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presidency 딱 대통령 다음 이런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군부대는 또 가셨더라고요. 해병대가 군부대 가셔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되게 해맑은 게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모양이 되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여하튼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지금 리더십에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냐. 보좌가 전혀 안 되고 보좌가 있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기재부 애들이 예, 불평불만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행의 대행 시대인데 이제 법적 절차가 빠르게 사법적인 내란죄에 대한 절차가 빨리 이제 그러니까요. 법원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헌재의 시계도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라도 대행의 대행 체제라도 빨리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능의 끔찍한 무능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이미 선택한 거다.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저는 그게 무능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분 외교관이라는 거 말고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계셨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뷰가 나오는 게 있는가. 그분의 철학이 나오는 게 있는가. 오히려 무책임한 거죠. 저는 정말 무능해서 예를 들어 그분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선진국가 대비해서 10분 이상 토론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어 우리 택시 개인 면허 제도하고 우버하고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 이 정책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이 예를 들어 브릭스가 지금 글로벌 사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분이 10분 이상 토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이 해온 일은 수십 년 동안 높은 자리에서 권력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그야말로 직업이 높은 관료 하이 레벨 포지션 아니었어요. 네. 그런 끔찍한 무능을 경험하면 공감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어디 진짜 폐지 줍는 어르신들 공감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유능한 사람들 불러다가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도 없는 분들이 앉아서 그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남의 처지와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무능이 그렇죠. 말하기의 무능 그다음에 그 행동의 무능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비난하는 그 지도자의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악의 평범성에서 했던 정말 그 무능이 끔찍하거든요. 그게 그 타인의 고통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관료로 앉아서 국민들 앞에서 그날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개엄 전에 했다는데 그분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리고 뛰쳐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정말 사직서를 쓰면서 국가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다 이런 말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관료들의 체면이라도 전부 지금 이쪽 눈치 저쪽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코너 끝나면서 한덕수는 술을 내고
최상목은 밀면 밀린다. 제가 그렇게 사실 예언하고 갔는데 거의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총리 이제 술 냈어요. 술을 내고 탄핵 당하는 수. 예,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은 이제 밀려준 거예요, 사실은. 밀려준 거고 제가 이제 그 전으로 우리 제이비께서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예, 맞아요.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또 그 이후로 또 제가 그 경제학계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 해서 취재를 하니까 경제팀은 정치와 분리를 하고 싶어한다. 예. 분리를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리를 해야 되고 최성근 부총리한테 강한 압박을 지금 넣고 있다. 이 전방에 가면은 그 휴전선 그 철책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분리전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밀고 들어와서 북한 탱크가 밀고 들어와서 그 휴전 철책을 밀고 가면은 다 연결돼 있으면은 한꺼번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50m마다 잘라지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혹시 그것도 군사기밀 아니에요? 물론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분리전도를 시켜놓는데 경제팀은 이걸 분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6인 체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현재 9인 체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럼 당연히 9인 체제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9인 체제를 밀어붙이는 쪽이 경제를 위하는 쪽이냐? 아니면 9인 체제를 막는 쪽이 경제를 위하는 쪽이냐 보면은 그건 답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팀들은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밀어 넣은 거고 여기에 또 우리 또 서울대 법대 수석이라고 자꾸만 그 언론 플레이 하시는 혹시 그러면 수석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수석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소문 들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건데 그 졸업할 때 수석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물론 그 자체는 대단한 거지만은 그 위에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술을 내 가지고 합의가 안 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은 빼고 한다. 하지만 2명까지 나간 거는 그래도 경제팀에서는 나름 이제 술을 낸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뭐 우리 조금 그 몇 주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우리 만약에 탄핵하면은 우리 내각을 전체를 탄핵하는 거고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가 진짜 신인도가 정말 큰일 난다 이러면서 장관들 모여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줄 탄핵하면은 우리 신인도 난리가 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경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이 내각들이 사실 국민 협박한 건데. 네.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줄 사퇴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이 내각의 줄 사퇴를 스스로 함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스스로 망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측이 한국 경제를 위하는 측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명확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각자 도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일으킨 사람 따로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네. 일으킨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부는 지금 우석준 교수의 진단대로는 태업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각자 도생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없는 세계가 오고 예고 없는 위기가 온다. 저는 그 외신들이 그 표현 쓰거든요. 예. 국민들이 정말 뭐 광야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고용률이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수출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우리 시장 한켠에서 국민들이 낙오된다는 거 저희가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그 내각분들이 이런 걸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감한다면 진짜 지금 이렇게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우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거예요? 이제 이 우리 주권에 그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지금 회수한 시기거든요. 회수한 시기고 정지시켜 놓은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사령탑은 국민의 다른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각도 정부도 행정부도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으로서 정부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국회와 좀 긴밀하게 조금 소통을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처음에 이제 기자님 이제 그 하얼빈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네. 그 이제 한국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무능한 이제 왕과 이제 유생들이 부패한 유생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왜 위기가 되면 튀어나와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행정부도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하얼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양 광고한 김에 그 현빈의 마지막 그 이토 히로부미 총을 쏘는 장면 보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하얼빈 영화도 보셨어요?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짤로? 짤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 짤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국가보훈부에서 매달 이제 그 독립 운동했던 분들 기리다고 이번에 사건으로 오래 가는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나 이런 것도 다 빼버렸다고. 예. 윤봉길 의사의 의거도 한심합니다. 빼버리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 서소문 영무소. 네, 서대문 영무소에. 서대문 영무소. 그 얘기가 갑자기 네. 떠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